세월호 인양 관련 속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준비된 두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봅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올케가 문제다. 최순실의 박지만 고사 작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내용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민영사님, 저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최순실 씨가 갑자기 난데없이 박지만 씨의 부인인 서양희 씨 문제를 따지고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가 이제 그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중에 당선됐을 경우에 친인척 비리의 어떤 그 근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실은 그 박지만 회장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접근 이런 걸 막으면서 전국적으로는 최순실 씨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갖다가 독점하기 위해서 이 친인척 비리의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는 건 최순실 씨의 속내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사실은 어떤 말은 설랑설레는 있었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놀라운 것이 최순실 씨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본인의 그 권력 독점을 위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이종원 박사님, 실제로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서 변호사가 2012년 8월부터는 공개 활동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시기가 그러니까 2012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7, 8월.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의 그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항마들로 나섰던 그 대선 주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사 옳통 이란 말 들어봤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옳게로 다 통한다. 모든 길이 옳게로 통한다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신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 연장선에서 최순실 씨가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그럼 아무런 본인의 그 어떤 저의나 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그 당시도 하고 있었고, 이제 지금 이후에도 계속 행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족하고 가까워지면 결국은 자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 김에 그냥 이번에 확실하게 좀 이 문제를 봉쇄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최태민 일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부친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족 분리 작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지금 바깥에 나와서 생활할 때도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건 제일 맞이잖아요. 동생들을 이렇게 추스려 가면서 맞이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분리돼 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이 유경재단 문제로 가족하고 오히려 다투는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자, 이 최태민 씨로부터 이것도 결국은 좀 전수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족을 계속 괴리를 시키는 것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때부터 이미 견제에 들어갔던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이제 그 견제와 관련해서 2012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맞붙었던 대선 경선 당시에 그 최측근 문제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 바로 공천 장사를 해서 공천 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후보의 이 최측근들 전부 찾아내서 먼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최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얘기를 최순실이 딱 듣고 요거 좋은 빌미다. 그럼 남동생 고사작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서양희 씨가 어느 정도 진짜 만사올통이 맞았었나요? 호사가들이 말을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법연수원 31기,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그 법조인이죠. 그때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보면은 각종 기업의 사회이사, 고문, 감사 이런 걸 맡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2년에 삼화저축은행에 이게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 그 무렵에 그 한국토지공사, LH공사의 고문도 맡았습니다. 이게 10년 채 되지 않은 그런 경력에 있는 그 변호사가 이런 역할을 다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 있으면서 봐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양희 변호사가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하면 거의 다 적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희 변호사를 통하면은 모든 것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해서 만사올통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2012년 전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 모든 변호사 다 그냥 폐업해버리고 홍콩으로 가가지고 정말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후문에 따르면 그렇게 일 다 그냥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그런 후문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둥이 이게 진짜 허언이 아닌 게, 화면 보시면 2015년 7월에 정윤회 문건 공판과 관련해서 박지만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아내도 일을 못하게 됐고 또 덕분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제 좀 아이러니한 얘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최순실 씨가 미리 손을 쓴 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도둑이 재발절인다. 2007년도 그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그때 최채민 씨 일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상황인데 2012년도에 또 측근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측근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재발이 저리겠죠. 이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대로 가다가는 또 내 문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그걸 차단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처지와 같이 연관시켜서 이 측근 비리 문제를 빨리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측근 비리 문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감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레이저 맞고 그냥 박 전 대통령한테서 내침을 당했다는 건데, 단 한 사람이 있었네요. 최순실 씨는 이게 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녹취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쭉 내보고 해보니까 최순실 씨가 버티고 있는 한 박근혜, 박지만 이 남매 간의 화해는 좀 어려웠었던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 박지만 씨 부부와 최순실 씨 사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전유혁 전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박근혜 그 대표가 그때 커터칼 테러를 당해서 입원을 했을 때 예. 박지만 씨 부부가 밤늦게 오셨어요. 물론 수술 과정도 지켜보고, 근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봤던 그 두 여성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박지만 씨가 저한테 저 사람들 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친척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딱 얼굴 표정이 그때 굳어지니 우리 집에 저런 친척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당 직원이 아니냐. 그래서 아니라고, 친척이라고 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박지만 씨가 한 5분, 10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누나 아시죠? 이러더니 우리 누나는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박지만 씨가요? 네, 서양희 변호사한테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민 원장님 저 정도면 박지만 씨도 최순실 씨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6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80년대 초에 본인들이 나왔을 적에 오직했으면은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가 이 동생들을 떼놓기 위해서 박근영 씨가 바로 옆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무슨 애국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예. 그걸 박지만 씨가 육군사관학교 다니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다 보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최태민 씨 일가, 최순실 씨를 큰 누나 옆에서 떼내지 않고서는 큰 누나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박지만 씨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언뜻 말 던지지만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일 최근에는 유명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 그러니까 혈육인 우리 동생들보다 큰 누나는 물인 바로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만 믿는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박지만 씨는 굉장히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박지만 씨가 지금도 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탄핵 선고 직후에도
최순실 씨와 인연이 끊어지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이종훈 박사님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하고 다시 연결돼서 뭐 인생 남은 여생까지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너무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지금 이미 형성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이후에 큰 누나로서 가족을 챙기고 자기 동생들을 추스려서 이렇게 가야 됐어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뭐 수십 년 동안 못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최태민 씨가 개입하는 바람에 결국 감정이 상해서 유경재단 문제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 최태민 씨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최태민 씨를 좀 떼어놔달라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쓴 거 아닙니까? 이 박별령 씨하고 박지만 씨가 그 당시 편지까지 이제 썼던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조금 이제 호전이 좀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서양희 씨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조카들이 생기면서 그 조카들을 매개로 해서 다시 약간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12년 그러니까 대선 임박한 그 국면에서는 박지만 씨, 그 다음에 이제 서양희 씨가 어느 정도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가지었던 시기였던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은 이 최순실 씨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 서양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하는 거, 조금 전에 이제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 내용도 좀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예.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조차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서양희 씨를 떼놓기 위해서 오히려 역정보를 최순실 씨 쪽에서 저 다른 대선 주자들한테 흘렸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 말인즉슨 만사 올통 이런 것도 최순실 씨가 만들어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박지만 씨하고 서양희 이 두 부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 그 순간에도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지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문거리를 쥐고 있었던 것은 정윤회 씨와 최순실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아마 이 박지만 씨가 영향력이 좀 우리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를 좀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 의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기에 조치에 나섰을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이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때 최순실 씨 관계 멀리하고 좀 만사올통 비난이 있더라도 가족하고 그냥 가까이 지냈더라면 오히려 이 가족은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에 계속 감시를 받았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게이트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의 보물 1호가 박지만 씨의 첫째 아들인 것은 잘 알려진 얘기인데, 네. 아무리 최순실 씨의 입김이 강해도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다?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모든 국민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양희 변호사를 굉장히 이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지만 씨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잡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하고 뭐 마약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더 이상 연루되지 않고, 그래서 그 서양희 변호사하고 상견례 집안하고 이제 상견례하고 난 다음에 서양희 변호사한테 사랑하는 올케 이런 거 뭐 메시지도 적어주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손주뻘이 되는 거죠. 조카가 되는 거죠, 참. 지금 조카가 낳았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좀 각별하게 아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예. 결국은 이런 모든 사단과 비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근처에 누가 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거나 꺼렸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사람을 계속 내치는 작업을 했다. 그건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권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수단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활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이제 박지만 씨와 관련된 얘기는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혹시 다른 거 하나 정도도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8가지가 이제 미공개가 된 건데요. 제가 이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회장의 가족에 관한 뭐 비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몇 건 있고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지만 씨와 관련된 비위 혐의가 이제 문건도 있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최 변호사님, 이게 다 최순실에 연관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백하게 완전히 드러난 건 없죠. 아시다시피 그 정윤의 문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건의 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조항규 전 세일보 사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가족과 관련된 것이 몇 건 있었다. 물론 그 내용이 뭔지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있었던 게 뭐 박지만 씨에 대한 미행설이라든가 서양이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태에 미루어 봤을 때는 이 최순실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은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제가 밝혀질까요? 이게 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치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 자기 남편과 전 남편이지만 지금은 당시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른바 실세로 군림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편까지 내치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거고 박지만 씨나 아니면 서양희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최순실 씨가 이런 작전을 만약에 했다면은 작전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결국 민정수석실이 중간에 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엔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거의 정황 증거로 나온 게 민정수석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나 이런 게 최순실 씨의 그 외장하드나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됐다. 이런 걸로 볼 때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민 원장님 민정수석실의 집중 감찰을 박지만 씨 부부가 받은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도 이 자세한 내막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그건 차단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에서의 모든 보고를 대통령도 보고 최순실 씨도 보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돼버리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뭐 과다 수임료 받고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얼마든지 그 명분이 되게끔 갖다가 최순실 씨가 먼저 손쓴 민정수석실의 어떤 보고 내용, 활동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황 증거가 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지금까지 쭉 이 옳게 서양희 씨 얘기를 해봤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순실의 박근혜 전 대통령 고립작전. 그러니까 본인이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어떤 빌미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쳤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서양희 변호사 옳게 박지만 회장 얘기까지 해봤다면 이분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도 물론 남편이긴 합니다만 내쳐졌는데 정윤회 씨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별거를 하면서 남남같이 지냈기 때문에 서로가 거의 남남으로 살다시피 하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상태로 사실 남같이 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남같이 산다는 게 정말 힘들고 외로운 거거든요. 예, 뭐 이종훈 박사님 정리를 해보면 부부 사이에 일종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었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좀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말하기 좀 민망한 뭔가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력하긴 해요. 어찌됐건 뭐 정윤회 씨가 뭔가 실수를 좀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두 사람 사이가 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윤회 씨가 전 부인, 이번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탤런트 하는 아들의 그 어머니죠. 그분하고 다시 뭐 만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것이 포착이 돼서 최순실 씨와 약간 분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뭐 정윤회 씨 쪽에 조금 더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뭔가 그 사건으로 해서 두 사람 사이가 좀 거리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저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국면, 그리고 이제 집권 초반까지는 정윤회 씨가 주로 좀 관리를 했던 것이 아닌가, 관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규명이 되기도 했지만 최순실 씨가 본격적으로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역시 정윤회 씨하고 이혼 이후 좀 혼자가 되면서 혼자가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리를 총괄 책임지면서 모든 일들이 좀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저 부분도 조금 더 규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정윤회 씨의 인터뷰 내용도 뭐 이제 상당 부분은 지금은 좀 진심을 많이 담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100% 저걸 또 신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제 추론으로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2014년 어찌됐건 이혼 수석에 들어가기 전 그 전까지는 정윤회 씨도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이렇게 지금 많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박지만 회장 관련한 또 서양희 변호사 관련한 부분 최순실 씨가 견제를 한 그 부분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자, 박지만 미행설도 이제는 다시 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박지만 미행설도 박지만 회장이 그냥 입을 닫고 그냥 이렇게 묻어둔 상태긴 한데 예. 그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양희 변호사부터 이제 정윤회 씨로까지 최순실 씨의 고립작전, 대통령 고립작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윤회와 미래를 하셨습니까?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예요. 글쎄요. 한마디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윤회 씨는 오래전에 그 취임도 하기 오래전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정으로 이제 저 돕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사람이 뭐 돕다가 떠날 수도 있고 또 새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이유를 붙여갖고 설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고립작전의 일환이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래설도 있고 문건 파동도 있고 좀 썩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최순실 씨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박 전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근데 그거는 그 상대는 자기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정윤회 씨가 월간중앙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윤회 씨를 신뢰하는 모습에 최순실 씨가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누군가에 더 가까이 가면은 부인이 막 질투하고 그러는 경우 없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좀 더 많은 거 하고 또 더 많은 콩고물 같은 거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와. 이러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는 권력 관계로 묶여 있었어요. 정윤회 씨 일단 저것도 주장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주장이지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이 또 하나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턱하고 2014년 11월에 터졌잖아요. 그랬죠. 터지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십상시가 있다고 하는 의혹들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고립작전에 최순실 씨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옳게 내쳤고요. 남편까지 내쳤고 뭐 아까 박지만 회장 얘기는 했었고 이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또 견제한 한 사람입니다. 이 결혼 당시까지로 올라간다는데 신동욱 총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박정희 대통령 자녀분 중에 처음 있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아주 화제가 됐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파혼이 된 거죠. 그때 마침 외국으로 나가라고 어떻게 했냐고 자꾸 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최태민 씨와 그 일가들이요. 그럼 미국으로 떠나고 나면 그 공간에 완전하게 누구만 남아있죠? 박근혜 영향만 남아있는 겁니다. 난 거기서부터 난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박근영 씨가 아주 초창기부터 이 천혜기의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천혜기 적재는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두 자매 간에. 그게 이제 반영하는 것이 그 11.6 이후에 그 신당동으로 잠시 왔을 적에 전두환 장군이, 실세 전두환 장군이 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사에서 물품이 많고 하기 때문에 모 기업회장한테 좀 집을 좀 지어주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아무튼 성북동에 집을 지어서 좀 옮겼어요. 근데 바로 그 옆집에 이렇게 살면서 옆에 바로 그 쪽문을 두고
두 자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그 파혼을 하고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이제 애국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영 씨 부부 주장은 그겁니다. 결국엔 나를 갖다 애국으로 보내면은 남는 건 바로 박근혜 큰형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박근혜 큰형이를 그 최씨 일가들이 전부 다 주물럭주물럭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황상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준비한 거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네. 이게 쭉 보니까 물론 주어가 최순실 씨예요. 근데 고립작전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은 묵인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것도 묵인의 일종입니다만 다 알고 있었다. 이 전반적인 이 판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좋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도 아니 어떻게 됐든 저렇게 이혼도 하고 이렇게 됐으니 뭔가 좀 외국으로 좀 보내서 재기의 발판을 좀 마련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박근영 씨가 이후에 저 강남 쪽에 살게 되는 그 아파트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최태민 씨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이렇게 떼어놓는 그런 작전을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위해 주는 척,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저렇게 배제를 하는 그런 그 수법을 쓴 것이고,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그럴듯하죠. 예.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지금 경선 어찌됐건 여기서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대선 주자들이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 올케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물어뜯고 이렇게 늘어지니 이 문제 대충 잠시라도 이렇게 좀 넘어갑시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일단 약간 거리를 두게 만들었겠죠. 이제 견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지만 회장하고 약간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인사 같은 거는 동생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반영해서 인사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랬던 흔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도저히 지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일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으나 미행까지 시키고 견제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수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패턴이 확 좀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앞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드러운 얼굴로 좋은 표현으로 이래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충원하는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이제 최측근 천액 얘기를 큰 그림을 그려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가 지났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칩거 모드일 텐데 오늘 오전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장님, 박 전 대통령 기속영장 선고를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팀장님 결심만 남으실 것 같은데 예, 검찰총장의 결심만 남았다, 이런 질문도 하는데, 직접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요할까요? 종합적인 고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 사건의 그 주인 검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직접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영렬 지금 그 특별특수본 본부장도 지금 한웅재 부장도 아닌 바로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어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무적인 의견과 함께 어떤 정부적인 판단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오늘 아마 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어깨에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 많은 기자들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언제 영장을 할 것이냐 하니까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본인이 취임할 때 법불악위, 법이란 것은 높은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원칙, 그것을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을 검찰총장으로 픽업해서 임명해준 이 임명권자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마 조만간 이번 빠르면 금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자막으로도 나왔던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면서도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불구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벌써 돌아서 사실 좀 검증이 필요할 거예요. 정치권은요 우리나라 모든 소문이 다 녹아 들어가는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예.
별의별 소문이 아마 다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종의 좀 기대 섞인 소문들을 누군가가 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수남 총장이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밝혔지만 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얘기예요.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정무적 판단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 그동안 정무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욕먹었잖아요. 이번에 또 하라고 하는 거는 또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정무적 판단은요.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하야를 선택했을 때 그때 국민들이 정무적 판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이미 파면까지 됐고요. 법적 절차 다 밟으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순실 씨의 박지만 남동생 박지만 회장 고사 작전 얘기까지 해봤습니다.